안녕하십니까. 호텔 인적자원관리론 수업을 맡은 김호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하던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을 마저 설명하고, 그리고 개인 간의 대립감 관리를 대해서 또한 이제 같이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호텔 인적자원관리론 교과서를 보시면 이제 복리후생제도를 설명하다가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을 마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10장 호텔 근로조건 관리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은 제가 앞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은 좀 많이 쓰는 이론이죠. 그리고 좀 상당히 유명한 이론이고, 경영학이라든지 관광학이라든지 그리고 사회과학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학문에서는 행동심리학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널리 쓰고 있는 이론이죠. 그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 그 첫 번째로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의 욕구가 있고,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존엄의 욕구가 있으며, 다섯 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생리적 욕구를 보시면 의식주 등 사람이 생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죠. 먹고 자고 입고 이러한 것들이 해결을 돼야 되겠죠. 이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안전의 욕구로 넘어가겠죠. 안전의 욕구는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생리적, 물리적 안전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안전한 직장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해고가 위험이 적은데 적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이러한 것들이 안전의 욕구입니다.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사회적 욕구에 넘어가죠. 욕구가 생기죠. 사회적 욕구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얻으려는 욕구입니다. 인간관계를 활성화시키는 욕구죠. 그리고 네 번째 욕구는 존엄의 욕구라고,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싶어하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죠. 즉 명예의 욕구입니다. 내가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첫 번째로 의식주가 해결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위험부터 해결이 되면,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면 사회적인 욕구, 나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또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명예의 욕구죠. 존엄의 욕구.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싶어하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싶어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겠죠. 또 이러한 욕구를 충족을 시키면 사람은 또 자기 실현의 욕구가 생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여 되고자 하는 최고의 모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 타인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는지가 자기 실현 욕구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이러한 것들이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입니다. 이러한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이나 앞에 설명을 드렸던 위생 이론이나 허즈버그의 위생 이론이 동기부여 이론을 대표하는 큰 두 가지 이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덟 번째로 개인과 대립의 관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시면, 개인과 대립의
의의는 개인 간 대립의 의의는 이제 대립은 조직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자체를 좋다거나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죠. 두 번째로는 문제는 대립의 원인이 의식적으로 억압되거나 당사자나 제3자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대립이 확대된 경우이고, 세 번째는 대립은 경쟁 당사자의 의욕을 증가시켜 창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관이나 입장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할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의견이 다른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효율적이고도 명확하게 하고 세련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립 관리를 위한 분석을 보시면 그 첫 번째로는 대립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책을 세우기 전에 과연 어느 효과가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의 유형으로는 이제 최초의 계기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보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가의 유형을 파악하고 대립의 근원 원인인 대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죠. 또 당사자가 어떻게 서로 다른 점을 표현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대립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억제되었던 대립이 발견되기도 어렵고 이제 중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문제와 감성적인 문제가 있는 대립에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대립은 실질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가 두 가지 다른 문제를 또 표현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포함하고 있죠. 실질적인 문제는 이제 경영 받침이나 실행 순서, 그리고 역할과 책임 따위 사업 운영에서의 의견 차이가 실질적인 문제, 대립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감정적인 대립의 감정적인 문제를 보시면 당사자가 서로에게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식이나 감정에 의한 것들이 많죠. 업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별 것도 아닌데 그냥 왠지 저 사람하고의 감정 싸움 이러한 것들이 감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에. 그리고 조직에서 감정적인 대립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로 바꾸어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감정적인 문제가 일어났지만 대놓고 니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 이렇게 하진 않죠.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실질적인 문제, 경영 방침이나 실행 순서 뭐 이런 거 가지고 업무적인 부분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태클을 걸겠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문제하고 감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립의 밑바탕에 있는 요인을 보시면 대립의 요인은 외부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 요인은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예산 제약, 자원 배분, 업적에 대한 압박 등이죠. 업무에 대해서 줬는데 거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며칠까지 이걸 해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시간적인 제약될 거고, 예산 제약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돈은 실제로는 계산해봐도 한 10억 정도 들어갈 건데 우리는 예산이 7억밖에 없다. 이러면 여기서 오는 또 대립이 있겠죠. 위에 부서랑. 그리고 또 자원의 배분, 그리고 업적에 대한 압박, 이 실적을 어떻게 할래? 이러한 것들이 외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은 대항의식, 그리고 직장 상사 간의 궁합, 업무상의 스타일, 그리고 스트레스의 허용도 등이죠. 보통 대립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고 그러한 것들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립이 깊어짐에 따라 원래의 원인과는 관계 없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립의 처리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교섭,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어, 세 번째로는 대결. 대결이란 건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당사자들끼리 그냥 하는 거죠.
해결을 한번 붙어보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뭐 대결 방법은 조금 피하는 게 낫겠죠. 대립 관리를 위한 이제 분석을 보시면 이제 그 근접해 있는 요인들을 보시면 외부 요인이 있고 개인적인 요인이 있고, 그리고 문제의 성질을 보시면 실질적인 문제, 아까도 설명했지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의 성질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립의 유형은 방아세, 대응, 인식, 표현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개인 및 조직에 대한 효과로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도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립에 대해서 이 해결 방법으로는 처리 방법이죠. 교섭, 말 그대로 협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의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사자들과의 대결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이제 교과서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근로조건 관리가 있는데, 이제 근로조건 관리에 앞서서 복리후생 관리, 이제 복리후생 쪽으로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복리후생 관리 안에는 이제 호텔 복리후생 안에 법적 복리후생이 있고, 그리고 법적 외 복리후생이 있죠. 법정 복리후생 안에는 이제 사회보험 관련된 게 있고, 그리고 사회부조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중요하다고 느껴진 게, 사회보험 관련된 것들은 예를 들면 제가 퇴직연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건강보험 제일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복리후생 안에 크게 하고 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재해보험, 이제 실업보험, 이런 것들이 4대 보험들이 기조에 깔려 있다. 이러한 것들이 법정 복리후생이다. 여기서 하나 빠진 게 퇴직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법정의 복리후생은 이제 기숙사, 뭐 주택 이런 것들, 그리고 급식 및 기타 생활, 경제, 그리고 보건, 위생, 그리고 문화, 체육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체육대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예를 들면 필요한 뭐 학자금이라든지 융자금이라든지 뭐 주택에 필요한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금융공제들, 이러한 것들이 복리후생 그 제도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호텔이 가지고 있는 복리후생 제도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 첫 번째로는 법정 복리후생이 있고 법정 외에 복리후생이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배웠죠. 그리고 여기 자, 10장은 이제 원래 10장을 배워야 되는데 10장보다 이제 그 11장을 이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봐서 우리가 수업할 수 있으면, 안전적인 10장은 호텔 근로조건 관리라서 안전관리,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라서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이제 보건관리도 있고 성희롱 방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알아놔야 되겠죠. 성희롱 예방법 차원에서. 근데 이제 요거는 폐지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11장 호텔 인간관계 관리를 하고 뒤에 요거는 수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에 요 이제 10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수업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인간관계 관리를 호텔 인간관계 관리를 보시면 그 개념은 인간의 욕구 충족이고 그 욕구 충족 안에는 이제 경제적 욕구가 있고 사회적 욕구가 있죠. 이제 경제적 욕구란 뭐 돈을 벌고 싶고 뭐 이러한 것 욕구가 있고 사회적 욕구는 내가 사회적으로 명예를 얼마나 가지고 싶고 사회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싶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인간 욕구 충족이겠죠. 그 플러스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의 존중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자발적인 협력, 호텔 유지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 협력을 한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큰 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이제 관리에서 이 성립 배경을 보시면 호선의 실험 내용이 있습니다. 호선의 실험 결과가 있고 호선은 이제 1차 실험 조명 실험을 했고 2차 계전기 조립 실험을 했고 3차는 면접 실험을 했고 4차는 배전기 권선 실험을 했죠. 근데 이제 호선의 실험 결과를 보면 노동은 개인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활동이다 라는 게 결과로 나타났고 작업 능률을 좌우하는 것은 노동 조건, 임금, 노동 시간 등과 작업 환경, 이제 조명, 아까 말했던 거, 이제 2차 실험에서 이제 나왔던 조명 환기 등, 1차 실험에서 나왔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태도 그리고 감정 등 심리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실험 결과에 나타났죠. 그리고 종업원의 태도 및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조직의 힘이 아닌 비공식적 조직의 힘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죠. 이런 것들. 또 인간관계 관리,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이제 제도를 보면 일단 제한제도, 그리고 사기조사, 그리고 인사상담제도, 그리고 문호개방 정책 이런 것들, 그리고 심리사회적 기법으로는 감수성 훈련, 그리고 그리드 훈련, 그리고 집단 역학,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심리사회적 기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노사관계 관리를 보시면 저기 이제 그 전제적 노사관계에서 그리고 온정적 노사관계 그리고 완화적 노사관계 그리고 민주적 노사관계로 발전을 이루고 있죠. 노사관계의 유형을 보시면 이제 영국, 미국식 단체 교섭이 있고 그리고 독일식 공동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영국식, 미국식 단체 교섭의 특징은 노동조합을 경영층에 대한 대립기구로 보고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교섭을 하는 게 영국하고 미국식 단체 교섭의 그거죠. 노동조합에서 보면. 그리고 독일식 공동 의사결정 방법은 노동조합을 기업의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사관계 관리에서 노동조합의 형태를 보시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직업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일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어, 그게 이제 노사관계 관리에서 보시면 이제 노동조합의 형태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종 여하에 관계없이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직하는 조합 형태로 미숙연공이 많이 배출됨에 따라 배타적인 직업별 노조를 대체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이러한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그 현대 노동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직업별 노동조합은 이제 직업 또는 직종을 같이 하는 노동자가 조직하는 조합 형태로 숙련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있으며 가장 오래되고 폐쇄적인 조합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조직하는 조합 형태로 종단적 형태를 갖는다는 점에서 타 노조와 구별되고 일반적으로 사용자 주도형이 되어 어용노조가 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용노조는 말 그대로 기업이 자주우주하죠. 사실상 노동조합이 힘을 못 쓰는 노동조합이 어용노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노동조합은 직종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노동자에 의해서 조직되는 단일 노동조합으로 미숙연공과 자격부 등이 배타적인 직업별 노조를 대체하기 위해서 조직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호텔에서 이제 근로조건 관리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거기서 안전관리가 나오죠. 그 안전관리를 보시면 안전이란 이제 위험이나 상해로부터 그 자유스러운 존재의 상태를 말하고 보건관리가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이제 직업병에 관심을 둔다며 안전관리는 사고로 인한 직원들의 상해에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란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험 요인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안전관리란 사고의 발생 위험을 제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근본 목적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인도주의에 있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적 상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사고를 예방하면 인적 상해 방지는 물론 호텔의 설비물과 비품 등 같은 물질 손실을 방지하는 부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는 인명 존중 위에 경제적 손실 방지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차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안전사고의 발생의 원인으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물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적 요인이 있죠. 세 번째로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물적 요인으로는 이제 호텔 내 각종 시설 면에서 오는 요인으로 물적 시설 그 자체의 결함에서 오는 경우와 물적 시설의 보존 관리, 운영의 과거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인적 원인이 있고 개개인의 선천적, 후천적인 소질에서 오는 요인, 부주의의 지시, 지능 결함 및 무모한 행동에서 오는 요인, 피로와 수면 부족, 이런 것들에서 오는 요인들, 특히 부주의에서 오는 행동 요인이 대표적인 인적 요인이겠죠. 그리고 환경적인 원인을 보시면 직업 환경에 따르는 각종 물리적, 과학적 위험 요소로부터 물리적 요인에는 안전장치의 미비, 설비의 파손, 마모 및 직업 관리상의 미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 수 있으며 화학적 요인으로는 고열, 그리고 소음, 그리고 진동, 가스, 유해 물질, 감전 등 기타의 위험을 들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환경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텔의 안전사고 관리가 있는데
호텔의 안전사고의 원인은 이제 첫 번째로 호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 파트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객실 파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음료 부분, 세 번째로는 주방,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가 있는데 객실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객실 열쇠 관리 부주의로 인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객실의 균열, 파손된 각종 손잡이, 샤워기 등의 방치로 인해서 투숙객들이 다치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근무자들이 다칠 수도 있죠. 그리고 수리를 요하는 그 가구의 방치 등, 그리고 전화성의 불량 상태 방치, 그리고 식음료 부분에서는 어떠한 이제 그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걸 본다면 물건 운반 시 충돌 위험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주방 출입 시 고정 출입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트레이의 올바른 적재 방법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화상의 위험, 미끄러운 바다, 코르코마개를 딸 때의 무주의, 식기나 술병의 취급 시 무주의. 그러니까 식음료 부분에서는 뭐 근로자들이 많이 위험한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주방 부분에서는 조리기물의 취급 부주의, 그리고 화상의 위험, 또 절단기 사용 시 부주의 위험하겠죠. 그리고 미끄러운 바다, 이건 진짜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통풍의 불충분, 그리고 식품의 부패, 그리고 무거운 물건의 취급 시,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는 승강기의 불안전한 조작, 응급용 구급 비품의 미비, 시설의 부족 또는 파손, 그리고 비상구의 물품 적치, 경영 책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 그 직원의 안전의식 부족 등을 들 수가 있죠. 호텔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보시면 두 번째로, 호텔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각종 위험과 사고가 잠재되어 있죠.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이 안심하고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호텔 직원들은 고객과 그들의 재산은 물론 직원 자신과 호텔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호텔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교육받아야 되겠죠.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은 고객의 생명 및 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호텔 경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들 수가 있는데, 안전사고의 방지는 사전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호텔 안전관리 호텔마다 적합한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해야 되고, 안전관리 프로그램 대개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 첫 번째로는 최고관리층의 지원, 두 번째로는 안전 책임자의 임명, 세 번째로는 안전 설계 및 운영,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전 행동의 교육,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고 분석, 여섯 번째는 기록의 유지, 일곱 번째는 안전 대회,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강제 규칙의 적용. 이러한 것들이 안전관리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안관리가 있습니다. 보안관리는 고객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직원의 생명과 재산, 호텔의 자산을 보호하는 업무로 호텔의 보안관리부서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죠. 보안관리부서의 직원은 건물 내의 제반사항 및 각종 설비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하며 비상시에는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훈련을 통해 행동 요령을 익혀 두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로는 소방 안전 관리가 있는데, 호텔은 직원들에게 화재 안전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화재 발생 시 고객과 직원의 인명을 보호하고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호텔에서는 방화 관리자를 선정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소화기 작동법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그리고 2절 보건관리가 있는데 이제 그 보건관리의 의의를 보시면 이제 보건이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죠. 보건관리란 호텔이 근로자의 심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질병 또는 그 원인에 대하여 예방 조치를 강구하거나 질병을 막아내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는 활동이죠. 이러한 활동은 직원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력을 육성하며 질병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안전관리와 비슷한데, 호텔의 업무는 주로 직원이 고객과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호텔은 특히 직원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건위험 대책이 있는데, 호텔은 직원들의 보건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야 되죠. 첫 번째로는 호텔 내에 의무실을 설치하고 보건 관리자를 둔다. 근데 이제 큰 호텔들, 특 1급이나 이러한 호텔들은 뭐 의무실을 설치하고 보건 관리자를 둘 수 있겠죠. 근데 특 1급에서도 안 두는데도 제법 있습니다.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내용이긴 한데, 근데 의무실을 설치하고 보건 관리를 둬야 되는 거는 맞겠죠. 그리고 호텔은 주기적인 건강 진단을 실시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건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위생 및 보건에 관한 일체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네 번째로는 유해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작업장의 안전작업 시설은 물론 유해 물질의 측정 장치와 기구를 통해 안전 상황을 감독함으로써 유해 환경의 노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한다. 그 다섯 번째는 보건관리자는 직원들의 신체적 질병관리뿐만 아니라 상담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악화되거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의 소유자는 취업을 금지시킨다. 이러한 것들이 보건위험 대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근데 나름 좀 현실성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3절 성희롱 방지를 들 수 있는데, 성희롱 개념과 이제 구성 요건, 성희롱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위 주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위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네 번째로는 행위 결과가 있고, 성희롱의 개념을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게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그리고 행위 주체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특히 가해자는 사업주, 직장 내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을 말하며 거래처의 관계자나 호텔의 고객 등 제3자는 이제 제외하죠. 가해자입니다. 범위가.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로 보면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남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근로자, 모집 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접 상황에서도 면접 보러 온 면접자가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도 있죠.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행위 유형을 보시면 육체적인 행위가 있는데 신체적 접촉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 등을 강요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어적 행위 등이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수업 시간에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왜냐면 이 성희롱 방지 부분이라든지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설명한 부분이 물론 이 교과서에는 짧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설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신중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대면 수업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저희가 10장을 다 했죠. 10장도 했고 주변에 이제 그 조지 관리 그것도 저희가 또 따로 배워봤고 해서 이제 이 다음 수업 시간에는 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제 11장 호텔 인간관계 관리 요거 제가 사실은 아까 설명을 했죠. 요 앞에 일부 큰 틀만 설명을 했는데 요런 부분들을 저희가 마저 수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는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대면 수업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호성이었습니다.